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전남수사의 천하람입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던 좀 법률적 재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오늘 정오쯤에 아마 의견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파업 참여 인원도 줄었고요. 네.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했던 거 이것 때문에 뭔가 조합원들 전체 투표가 예정돼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화물연대가 이제 동력을 좀 많이 잃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집행부만의 판단만으로는 이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원 총투표를 붙여가지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이고, 다만 집행부가 내놓는 뉘앙스를 보면 사실상 이제 그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는 수순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오늘 오후 정도에 이 총투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연장하는 정도로 절충해서 이제 끝을 내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 대통령실도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은. 또 막상 이제 복귀를 하게 된다면 또 이 여야가 합의한 절충안 정도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업이 2주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만한 협상을 좀 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오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수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지금 풀려난 이후에 수사가 조금 또 재판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남욱 변호사한테 검찰이 연출한 것이다라고 또 공세도 펼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는 또 바로 또 대받아쳤죠. 아니 캐스팅한 분이 발령기를 지적하셔가지고 송구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제 반박을 좀 한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대받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정확한 것은 그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찰이 다 이거를 연출했다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법정에서 이걸 전부 다 검찰이 이렇게 연출할 수 있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애매하다. 다만 그래도 저는 국민의힘 사람으로서 좀 얘기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이 얘기가 뭔가 좀 안 맞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게 검찰이 연출한 거고 조작 수사를 하는 거고 정치 수사를 해서 야당 탄압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요. 민주당 의원 168명인가 9명인가요? 네, 168명. 다 삭발투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천막이라도 치고 검찰청 앞에서 농성이라도 해야 될 정도의 큰 일인데 지금 내가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라는 그 챌린지에 참여한 분도 2분밖에 없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굉장히 이제 강하게 조작 수사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측근들 구속되고 하면서 약간 좀 애매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남욱 변호사가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부분. 왜 자꾸 이렇게 바뀐다고 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대선에서 졌다는 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사실은 이런 건 얘기를 안 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유동규의 변심이죠, 사실. 네, 유동규.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본부장의 얘기대로 이게 확정이 되는 경우에 결국 본인이 양형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겠는가. 나만 끝까지 뭔가 거짓말하는 모양새로 가게 되면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판단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변심한 게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저희가 형사 재판 수사 이런 거 이제 변호인으로서 많이 따라다니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피고인들이 거짓말하는 거에 대한 피로감을 느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이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고 이런 복잡한 사건에서는 더더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버리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 사실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인데 특히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이게 중요한데요. 이 김만배 씨하고 남욱 변호사 두 사람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작년 10월에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를 회유했다. 특히 이제 김만배 씨는 줄곧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라고 얘기하다가
실소유주 숨기기 위해서 남 변호사 회유했다. 이런 얘기 또 이런 보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만 이제 김만배 씨가 직접 증언을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게 남욱 씨가 이제 김만배 씨와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메모를 해놨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아, 천화동이 내 거라고 해라. 700억 약속 드러나면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진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김만배가 코칭을 했다. 아하. 그걸 남욱 씨가 이제 메모를 해놨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이게 직접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직접 증거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김만배 씨를 압박하는데도 아하. 또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그래도 약간이라도 올리는 정황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네. 이게 지금 한 번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뭐가 막 계속 쏟아져요. 네. 뭐 미국으로 가라는 것도 뭐 그 김만배가 회유를 했다. 뭐 그때 도피 자금도 뭐 누가 마련해서 줬다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천화동인 1호가 자기 거다라고 결론이 나면 뭐 제가 봤을 때 확률이 높진 않지만 추징을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몰수 추징.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유동규 씨든 뭐 아니면 이재명 그 시장 측의 정진상, 김용희들 이런 데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하면은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이 세기의 정경유착 사건의 핵심에 본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할 본인 겁니다. 입장에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보고 계시는데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까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에게 42억 5천만 원을 전달한 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확보된 것 같은데 이 녹취록 주인 이모 씨 이 사람이 그 박영수 특검 친척 그 사람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척이라고 하니까 네. 아마 뭐 처가 쪽에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분양 업무를 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 딱 그 지점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좀 마련해서 전달해 준 그런 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뭐 듣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수 전 특검이랑 이제 김만배 씨랑 뭔가 또 인연이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박영수 특검의 소개로 대장동 사업 초창기에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은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이제 녹취록을 또 일부 제출하면서 했으니까. 이게 또 다른 뭐 녹취록 시즌 2, 또 다른 스모킹건 뭐 이런 네. 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녹취록 있는 두 개예요. 정형 녹취록도 이미 제출이 됐고 이번에 이모 씨 녹취록 이게 새로운 스모킹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을 보면 이게 녹취록 한두 개만을 가지고 뭐 결론을 내기가 쉬운 사건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끼리 서로 말이 막 바뀌기도 하고 또 지분 분배 복잡합니다. 관계가 뭐 예.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내가 여기에 돈 더 많이 썼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도 그렇죠. 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망하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실제로 뭐 로비 자금인지 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들어간 돈보다 부풀려서 내가 지분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말들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대하 드라마급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녹취해 놓은 거는 사실 그때 당시에 녹음하는 사람이 요거는 나한테 유리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잘라 있겠죠. 있는 게 네. 있기 때문에 뭐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나왔기 때문에 다 끝났다 이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주범은 이미 기소된 지 1년이 지났고요. 재판이 지금 1년이 지금 이르자 특히 김건희 여사 네. 처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공소시효 얘기도 있고요. 검찰 아직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종 처분을 안 하고 있는 네. 그런 단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오수 회장 등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재판 결과, 1심 결과를 좀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빠르면 올해 안에 아니면은 내년 초에 이 권오수 회장에 대한 선고는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권오수 회장 등이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1년 1년 정도 넘었습니다. 이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처분을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뭐 사실 좀
의아하죠. 아니 뭐 죄가 없다고 하면 빨리 처분을 하든가 이거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고 하더라고요. 검사가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처럼 뭔가 증거가 부족해서 소환 조사를 못하는 건지 또 아니라 싶으면 말씀대로 그냥 불기소 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거기 네. 그 주가 조작에 했던 선수들이라고 하죠. 네. 그 사람들이 뭐 얼마에 몇 줄을 던지라 그래라 뭐 그렇게 하셈 이렇게 하니까 네. 뭐 알겠다 뭐 해가지고 파일이 뭐 뭐 공개됐습니다. 예. 그런 게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많이 개입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또 촉발되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쪽 입장은 일관됩니다. 아니 뭐 실제로 본인이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한 건 사실이고 뭐 계좌 뭐 이렇게 일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은 건 맞는데 주가 조작인지는 몰랐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뭐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뭐 얼마에 팔아라고 했다는 바로 뭐 팔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어찌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계속 해왔던 얘기들과 뭐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닌 거죠. 그냥 네. 이 사람들 하라는 대로 한 건 맞는데 주가 조작인지는 몰랐다라는 얘기라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인 것을 알고 가담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아직은 안 나온 상황이다 나온 거 보니까 아니냐. 예. 뭐 아직은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 것 같네요. 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서 김건희 여사가 뭐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공소시효 부분이거든요. 네. 7일 날 만료됐다. 12월 7일 날.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된 겁니까? 근데 형식적으로 보면 완료됐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 사건이 처벌이 되려면 주가 조작인 걸 알고 가담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 조작인 걸 알고 저 선수들한테 가담했으면 저 재판받는 선수들과 공범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 형사 재판을 보면은 공범이 기소가 돼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중단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그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공범이라고 인정이 되면 뭐 공소시효도 살아있고 처벌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죠. 저는 그 해석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공소시효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거죠. 1년 동안 재판을 했기 때문에 기소된 그렇죠. 이후에 예. 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문화일보 단독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법무부가 내년에 검사 정원을 늘린다는 소식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검사 정원이 대략 2,300명 정도 됩니다. 네. 2,292명인데요, 정확히는. 요거를 매년 한 40명씩 늘려가지고 5년 후에는 총 220명 정도를 더 늘리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법관도 증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조금 법원에 묻어가면서 검찰도 증원을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법원이랑 검찰이 항상 약간 저렇게 합니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서로 월급 올릴 때도 조금 이제 묻어가면서 올리고 네. 이제 정원도 묻어가면서 서로 올리는데 아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실제 아니 검수완박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초동 수사는 다 거의 대부분 경찰에서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니 지금 검찰 정원을 굳이 왜 늘리나 이렇게 네. 의구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래도 나름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오히려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이게 사건 처리가 복잡해지고 아하. 이게 검찰에서 할 일들이 뭐 줄어든 게 아니다 오히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 형사 사건 처리가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늦어지고 국민들의 있다. 불편이 예.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을 좀 증원해가지고 형사사건 처리를 좀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쉽게 동의할까요? 일단 이것도 입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법원이든 검찰이든 아니면 뭐 일반 다른 공무원이라도 그 정원은 대부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정원을 늘리려고 한다면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결국 국회는 현재 민주당이 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거 지금 검수완박해가지고 검찰들 일이 오히려 줄어들는 추세이기도 하고 취지이기도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걸 왜 또 검사 숫자 늘리냐 이거 뭐 검찰 정권이라고 뭐 검찰 힘 실어주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국회에서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보입니다. 듭니다. 자, 우리 천하람 위원장 또 국민의힘 또 당협위원장 하고 있으니까요. 네. 최근에 국민 공감이라고 그 공부 모임이 출범을 했던데 어떻게 네. 봤습니까?
이게 뭐 본인도 갈 수 있습니까? 당협위원장도? 의원들만 가는 겁니까? 아니 당협위원장도 일부 간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저한테는 오라고 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아하. 이게 약간 선별적으로 초대를 하는 이 약간 리미티드 아. 에디션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 못 받으셨습니까? 저는 못 받았습니다. 왜요? 네. 저도 다른 핵심인데 사람들한테 핵심 당협위원장이신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게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게 아무리 공부 모임이라고 한다고 해도 결국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친윤 세력화 모임이라고 보시지 않겠는가. 또 네. 국회의원쯤 되면은요. 본인이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문가 부르고 교수님들 부르고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왜 다 같이 함께 꼭 세력을 과시하면서 해야 되느냐.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저는 한 가지 좀 재밌었던 거는 어떤 거죠? 65명이 이제 공식적으로 회원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한 70몇 명 정도가 참여했고. 예. 그럼 참여 안 한 50명 정도는 뭔 생각인가. 예, 이분들은 도대체 뭐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럼 세력화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앞으로 그냥 뭐 이게 좀 떠내려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냐. 네. 뭐 그 부분도 하나 재미있는 관점 보일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행안위원장 장제원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 와, 뭐 핵심의 핵심 윤핵관 장제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 내에 어떤 그 윤심 전달 통로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백의종군을 선언한 지 또 이게 공교롭게도 한 100일 만에 100일 다시 만에. 이렇게 화려하게 상임위원장으로 아하. 복귀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이제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행정부에서 임명직은 안 맡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약속을 깬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국회에서 위원장을 하는 거니까. 다만 최근에 이제 대통령과 그 윤핵관 4인방 만찬을 다녀오고 네. 또 그 주호영 정진석 위원장의 뭐 MZ 세대 뭐 수도권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세게 하면서 예. 이제 본인이 그 윤핵관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좀 뭔가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공개적으로 하는 평가들이 뭐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하필 또 상황입니다. 행안이라면 이상민 장관의 어떤 그 감싸기 그 역할도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경찰국 논란이 뭐 지금은 조금 조용합니다만 예. 사실 여전히 행안위 소관의 그렇죠. 문제점이고 다만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 이제 국조특위가 돌아가게 되면 당장은 거기서 많이 하게 될 겁니다만은 장제원 의원이 행안위원장 맡은 것이 사실 굉장히 크다면 큰 일인 게 이게 행안위원장 6개월 하다가 또 과방위원장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다음에는요. 근데 과방위 같은 경우도 지금 방송 관련해서 뭐 방통이라든지 뭐 언론 지배구조 관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알짜 상임위원회 굉장히 쟁점이 있는 상임위원회 두 개를 연달아 맡게 되면서 그 실세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